자, 134쪽 재물의 경제적 가치. 자, 이렇게 이제 유채물이거나 좀 특별한 경우 관리가 가능한 동력이 재물인데 재물이 되려면 경제적 가치를 필요로 하느냐? 경제적 가치를 필요로 하느냐? 필요로 합니다. 경제적 가치는 있어야 돼. 전혀 경제적 가치가 없다면 그거는 뭐 재물이 될 수 없죠.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가치라는 것은 꼭 금전적 교환 가치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 첫 번째 줄거 부분 소유자나 점유자한테 주관적 가치만 인정돼도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미도라는 영화에서 설경구가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는 게 있죠. 흑백 어머니 사진. 금전적 교환 가치는 얼마나 될까? 빵원이야. 남의 엄마 그 뭐 조그만 흑백 사진 찌글찌글한 거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설경구 자신한테는 1,000만 원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거거든. 바로 그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 가치는 빵원이라도 소유자 점유자의 주관적 가치만 인정돼도 재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허준호가 그 중사가 그 사진을 뺏어 가지고 찢어서 웍카발로 그냥 밟아버리죠. 진흙발로. 법을 하는 사람은 구속요건 분석 들어가야 돼. 손괴죄 된다 안 된다? 재물이고 뭐 소유용을 훼손했다면 손괴죄 성립되는 겁니다. 그 손괴예요. 그래서 애인 사진, 조부의 추상화, 무효인 약속어음도 뭐 재물이 될 수 없고, 재물이 될 수 있고, 말이 머릿속에서는 있고라고 그랬는데 이불은 없고가 왜 나와? 이걸 유체이탈이라고 하지. 이거 머리하고 입하고 따로 노는 거. 세 번째 줄 발행자가 회수해서 세 조각으로 찢어버린 어음이라도 이거 뭐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백제 자동차 출고 의뢰서 용지, 소위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이 갖고 다니면서 계약이 성립됐을 때 거기 막 쫙 기록하는 거 빈 양식, 그것도 재물이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경제적 가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신문기일 소환장, 이거 전부 다 영수증처럼 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니까 재물되고 가치도 있죠. 왜? 소환장을 봐야 몇 월 며칠 날 어디로 가는지를 알 거 아니냐고. 주권 포기각서, 폐지로서 소각할 도시계 구조변경 계획서도 소각하기 전까지는 엄연히 재물입니다. 또 도전, 남의 전기 몰래 끌어다 쓴 것도 유채물은 아니지만 관리가 가능한 동력으로서 이거 재물이 될 수 있다 했죠. 또 불교 신도들의 예배 대상물로 제작된 불상, 당연히 재물이지. 주민등록증 당연히 재물이고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니 인감증명 다 재물입니다. 한편 부동산의 재물성, 자, 부동산도 유채물이에요, 아니에요? 부동산은 눈에도 안 보이고 손에도 안 잡히나? 부동산이 뭐가 부동산이에요? 독일에서는 토지만 부동산이고 건물은 그냥 토지에 붙어있는 토지의 일부라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재물, 이 재물을 크게 둘로 나누면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눠집니다. 다 유채물이고 동산도 손에 잡히고 부동산도 유채물로서 재물 맞아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고 유채물 중에서 토지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동산인 겁니다. 자, 우리 학원 건물 이거 손에 잡혀 안 잡혀? 다 잡히고 눈에 보이고 좀 커서 그렇지. 이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니까 반드시 당연히 재물이거든. 다만 재물인데 과연 부동산도 재물은 재물인데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가 있을까? 이걸 무슨 수로 훔쳐가 이 건물을? 아니 분해해서 그대로 옮겨가면 되는 거 아니냐? 부동산은 분해가 돼가지고 그것이 뭘로? 모래와
벽돌, 유리 또는 나무, 토막으로 바뀌는 순간 이건 다 동산이 되는 거야. 건물은 건물일 때 건물이지 이게 분해가 되는 순간 그건 건물이 아니라 벽돌 조각과 나무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이건 동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형 포크레인으로 떠가면 되는 거 아니냐? 마찬가지야. 대형 포크레인으로 뜨는 순간 그건 건물이 아니라 모래와 자갈 또는 벽돌과 유리, 나무 토막으로 구성된 집합체일 뿐 건물은 아니야. 건물은 땅에 붙어서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떨어지는 순간 그건 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사기죄나 공갈죄 객체는 될 수 있어도 절도나 강도는 안 돼. 부동산을 무슨 수로 뺏어가나? 그래서 부동산도 사기, 공갈, 횡령죄는 되지만 강도죄나 절도죄는 될 수 없다는 것이 이거 다스설의 입장입니다. 혹시 부동산을 야금야금 땅을 먹어가면 우리 형법에 소위 경계침범죄라는 범죄가 따로 있어요. 경계침범죄가 따로 있어요. 자, A와 B가 이웃집인데 이제 시골이 주로 이제 울타리가 개나리 이런 거로 심어진 울타리가 많거든. A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많이도 아니야. 딱 하나씩 개나리 이쪽에 있는 걸 뽑아가지고 이쪽으로 계속 이쪽에 있는 걸 맨 이쪽에 있는 걸 뽑아서 맨 이쪽으로 계속 옮기고 1년 동안 계속 그랬더니 세상에 개나리 울타리가 일로 와 있는 거야. 일로. 쉬운 말로 요만큼을 A가 먹어갔잖아요. 요게 부동산 절도가 될까 하는 겁니다. 안 돼. 왜? 아무리 개나리 울타리가 일로 왔다 하더라도 지적 측량 들어가면 딱 여기가 나오거든. 못 훔쳐간 거야. 울타리만 이쪽으로 있다 뿐이지. 요런 범죄가 바로 경계침범죄라는 범죄가 따로 있어. 경계침범죄가 따로 있다라는 건 결국은 부동산 절도는 없으니까 경계침범죄가 있지. 부동산 절도가 되면 뭐하러 경계침범죄를 돕겠어? 부동산 절도로 처리를 했겠지. 부동산 절도가 안 되니까 경계침범죄라는 범죄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 재산상의 이익, 재물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서 적극적인 이익과 권리의 증가, 소극적 이익, 의무의 감소 등 전부 있고 영구적 이익은 일시적 이익은 상관없습니다. 한편 8월의 판례 재산상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적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재산상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외견상 즉 얼핏 보면 이익을 취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보여지면 재산상 이익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형법상 점유. 자, 조금 아까 잠깐 배웠죠? 소유와 점유. 소유는 뭐라고? 그 물건의 임자 누구누구 거. 점유는 그 물건을 소지, 소위 이걸 사실상 지배라고 하는데 전문용어로 사실상 지배라고 하는데 바로 소나기에 넣고 손에 쥐고 있다든가 주머니에 넣고 있다든가 요 소지를 이걸 점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본 것처럼 재산범죄는 대부분 이 타인 소유, 타인 점유거나 타인 소유 자기 점유거나 자기 소유 타인 점유거나 이런 범죄들인데 점유라고 해서 다 점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점유의 개념은 뭐라고 그랬어? 그 물건을 손에 쥐거나 주머니에 담고 있다든가 요거는 이제 물리적 여기서는 주관적 정신적 요소가 먼저 나와 객관적 물리적으로 순서를 모르는 거야. 객관적 물리적으로 소지 그 물건을 소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객관적 물리적으로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다 점유가 인정되는 건 아니야. 지금까지는 그냥 소지하고 있으면 점유다 이렇게 했는데 소지만 한다고 다 점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A가 B의 블루 다이아 반지를 소매치기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B가 얼마나 달리기를 잘하는지 B한테 잡힐 것 같아가지고
갑의 오버코트 패딩 주머니에다 살짝 던져놓고 도망을 쳤어요. 반지는 갑의 주머니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갑은 몰라. A만 알아. A가 나중에 갑 찾아가지고 이제 도로 내놓으라고 하려고 갑의 얼굴 보고 어디 사는 사람인지 대충 알아가지고 몰래 넣어놨다고 합시다. 자, 이 물건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B고 점유자는 갑. 일단 갑 주머니에 들어와 있지만 여기까지 이제 갑이라고 해야 정상이야. 그런데 점유가 인정되려면 물리적으로 소지만 하고 있다고 해서 100%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주관적 정신적으로 그 물건을 소지하겠다는 의사, 즉 점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해야 점유가 인정이 되는 거지. 점유 의사가 없으면 점유 인정 안 돼요. 따라서 갑은 물리적으로는 소지하고 있지만 주관적으로 점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갑 점유 인정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A도 일단 A는 아예 물리적으로 점유가 소지가 꺼졌으니까 이제 안 되고, B도 점유 아니고. 그럼 뭐야? 그렇지. 조금 아까 배웠잖아. 소유자는 있는데 아무도 그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있다면 이건 점유 이탈물이 되는 거고, 갑이 집에 돌아간 뒤 옷을 벗다가 주머니에서 반지가 나오니까 이거 뭐 하나님께서 나 착하다고 선물을 주셨나 보다. 이걸 그냥 챙기면 그게 바로 점유 이탈물 횡령죄야.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이때 길거리에 시가나 반지가 떨어졌다면 그게 점유이탈물인지 무주물인지는 어떻게 알아? 지금 반지나 시계가 하나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이게 점유이탈물인지, 이거 주워 가지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지. 무주물이면 주워 가지면 임자야, 죄 안 돼. 그냥 주워 가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개 이득이 되는 거지. 근데 점유이탈물인지 무주물인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똑똑해. 무주물인지 점유이탈물인지는 물건에 쓰여 있질 않으니까 일단은 뭘로 봐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반지를 버렸겠나? 시계를 버리고. 이건 보통은 점유이탈물일 가망성이 높으니까 경찰서에 주인을 찾아달라고 부탁한 다음 2달, 3달인가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지나도록 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는 뭘로 간주해서? 무주물로 간주해서 주순 사람한테 돌려줘요. 그래서 저 호주에서 멍청한 자식이 1억 원 가량의 돈가방을 쓰레기통 옆에서 주웠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데, 경찰에 신고했어야 되는데 현찰은 더군다나 현찰은 추적도 안 되거든. 수표는 추적이 되지만. 그래서 이걸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제 견물생심 그냥 일부를 쓰고 그냥 쓰다가 나중에 발각이 됐어. 그래가지고 뭘로?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았는데 그 돈 공고를 하고 임자 나타나서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임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멍청한 인간은 뭘 했더라면, 경찰서에 신고했더라면 그 1억 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신고하지 않고 쓰는 바람에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은 처벌대로 당하고 돈은 뺏기고 인생 개털된 거지. 정직하게 살자, 정직하게. 그래서 따라서 객관적 물리적으로 소지하고 있어야 되고 주관적 정신적으로 점유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점유의사는 거기 사실상 지배의사 당연히 점유의사 인정되지만 꼭 그 점유의사가 현실적인 그 지배의사는 물론 소위 일반적 지배의사와 잠재적 지배의사, 포괄적 일반적 지배의사와 잠재적 지배의사도 점유의사로 쳐줘요. 따라서 이 일반적 지배의사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지배의사만 있어도
현실적인 지배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지배의사만 있어도 점유의사 인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집 우편함에 우편물이 와 있을까 안 와 있을까? 모르지. 오는 날도 있고 안 오는 날도 있으니까 와 있는지 안 와 있는지는 모르지 정확하게. 그러나 내 우편함에 들어있는 우편물은 아무도 손대지 마 라는 일반적 지배의사만 있어도 뭐 우편함에 우편물이 와 있을 수도 있고 안 와 있을 수도 있지만 만일 와 있었다면 뭐 그건 내 점유 인정됩니다. 내 점유의사 인정돼요. 따라서 우리 집 우편함에 쓸만한 물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걸 누가 뽑아갔다면 무슨 죄예요? 그 인간은 절도지. 내 소유고 내 점유가 인정되니까 절도가 되는 거야. 만일 내 점유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뭐가 됐을 텐데? 점유이탈물 행정죄가 됐을 텐데 이건 내 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거는 절도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집 앞에 배달된 신문이나 우유, 우편함에 있는 우편물도 현실적으로 와 있는지 안 와 있는지도 모르니까 현실적인 지배의사는 없었다 할지라도 일반적 지배의사만으로도 점유의사 인정됩니다. 절도예요. 옛날에 나 젊었을 때 이제 그 고시원 같은 데 있으면 복도에 이제 거기도 이제 부잣집 아들은 맨날 뭐 그냥 뭐 요구르트 시켜 먹고 우유 시켜 먹고 나같이 그 가난한 집 자식들은 그것도 못 시켜 먹어가지고 겨우 그냥 고시원비 내고 그것도 제일 싼 방에서 가끔 술 한잔 먹고 일어나면 목은 엄청 마려운데 거기 나가면 그냥 시원한 음료수가 배달돼 있는 거 있잖아. 그냥 콸콸 먹어버렸습니다. 짜증나서. 그리고 빈통 갖다 버렸어. 무슨 죄야? 절도야. 절도. 남의 집 문 앞에 배달된 그 주스도 그 인간의 일반적 지배의사 인정되면 뭐? 절도된다고. 한편 잠재적 지배의사는 바로 요 졸도 또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경우 의사라는 게 인간한테 있어 없어? 기절하 있는데 무슨 의사가 있겠어? 아무 생각 없지. 그러나 기절하기 전 또는 잠자기 전까지 지배의사가 있었고 깬 뒤에 또 뭐 지배할 의사가 계속 있었다면 중간에 실신, 졸도 내지는 깊은 잠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이때는 의사라는 게 불가능하지만 뭐 점유 인정해요. 점유의사 인정합니다. 따라서 인천까지 오는데 2시간 10분이야. 특히 아침에 출근 시간에는 더 막혀. 전철도 10분 15분 연착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집에서 출발하는 게 8시 차가 있는데 그거 여기 오면 8시 10분이에요. 원래는 9시 10시 10분 9시 50분쯤 도착하도록 되는데 10시 넘어서 오더라. 그래서 그 앞차 탑니다. 그 앞차 타면 원래 도착 시간은 40분인데 한 50분쯤에 도착해요. 걸어오면 딱 맞아. 내가 핸드폰을 하다가 잠이 들어서 핸드폰을 옆좌석에 떨어뜨렸다 합시다. 이때 난 잠들어 있으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었겠지만 떨어뜨리기 전에 뭐 아직 할부금도 다 못 갚았는데 떨어뜨리기 전에 이거 점유할 의사 있었고 깬 다음에 이게 왜 여기 있지? 틀림없이 주워가지고 다시 점유할 의사가 있었다면 그 중간에 잠깐 뭐 마탱이가 갔다 하더라도 이거 점유의사 인정됩니다. 따라서 내 옆에 좌석에 떨어뜨린 휴대폰을 다른 승객이 이거 몰래 가져가면 무슨 죄예요? 이건 절도예요. 점유이탈물 아닙니다. 절도죄야. 심지어는 내가 저 종로에서 여기 국어 선생님 한 번도 못 봤네. 종로에서 같이 영어 선생님, 국어 선생님 나 뭐 다 종로 방문각고시학원에서 벌써 10년 넘었어. 10년 전에 같이 강의했었습니다. 마침 청주 강의를 끝내고 좀 쉬려고 이제 나이 들고 힘들어가지고 좀 쉬려고 했더니 또 우리 원장님이 전화 걸어서 갑자기 정성희 교수님이 못 오신다고 와달라고 해서 옛날에 또 인연도 있는데 웬만하면 쉬고 싶었습니다. 나이도 먹고 이제 힘들어서 근데 여기 오는데 2시간 20분 그냥 오면서 계속 차는 거야. 계속 어떤 까칠한 여자는 또 자면 약간 균형이 쏠리잖아. 그래서 살짝 기대면 그냥 까칠하게 팍팍 칩니다. 나 정말 이때
휴대폰을 떨어뜨리더라도 뭐 그 휴대폰은 내 점유의사 인정됩니다. 심지어는 종로에 있을 때 이제 선물을 받았어요. 한과하고 뭐 이런 걸. 그리고 이제 추석 명절 직전에 선생님들이 만나서 이게 힘들거든. 그날따라 이제 생맥주 한잔 하고 헤어졌는데 위에다 놓고 이제 더군다나 술까지 먹었으니 평소에도 전철만 타면 좋은데 푹 자고 일어났더니 없어졌어. 어떤 놈이 가져갔어요. 꽤 있었어. 한과도 있었고 또 뭐야? 멸치도 한 상자, 좀 비싼 멸치. 그래서 합 10만 원이 넘는 건데 이걸 일어나서 가져 없어졌어. 그거 가져간 놈 무슨 죄야? 절도야, 절도. 혹시 내가 깜빡하고 일어나서 나온 뒤 지나가 버린 뒤 딴 사람이 그걸 가져가면 그건 뭘까? 그건 점유이탈물 횡령이야. 왜? 이미 내 점유를 떠났으니까. 난 내렸으니까. 그건 점유이탈물 횡령이지만 내가 밑에서 자고 있는데 이걸 들고 갔다면 이건 절도예요. 절도. 그 뒤 우리 집사람한테 몇 년간 계속 바가지를 켰습니다. 명절 때 저 학원에서 주는 선물 좀 잘 챙겨오라고. 멍청하게 졸다가 잃어버리지 말고. 그때 기분은 그랬습니다. 오죽하면 그걸 훔쳐갔겠어. 오죽하면 남의 거. 그래서 우리는 뭐 추석 때 명절 선물 많이 들어오니까 없는 사람이 힘들게 살다가 그거 가져가서 잘 먹었으면 뭐 됐지 뭐. 그리고 그냥 넘어가고 말았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몇 년간 시달렸습니다.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잠재적 지배의사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점유가 인정되려면 물리적으로 장악하고 있어야 되지만 주관적으로 의사가 있어야 되고 이건 현실적 의사가 있었던 경우는 당근 일반적 지배의사나 잠재적 지배의사도 점유의사로서 인정된다는 거. 마지막 사회적 규범적 요소에 의해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사회적 규범적 요소에 의해서 점유의 개념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점유의 개념이 축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객관적으로 봐서는 소지라고 보기 힘든데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딱 봐도 점유라고 보는데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길 옆에 세워둔 자동차. 만약 여기 올 때 뭐 못 앉아간다든가 뭐 그러면 내가 차 끌고 왔을 겁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6시간씩 강의하고 집에 가봐. 더군다나 우리 집 2시간을 서서 갈 생각 해보십시오. 다리가 후들거리고 지금 주저앉고 싶지. 그때는 웬만한 노인네는 뭐 용서의 여지 없어요. 웬만한 노인네 오면 그냥 모른 척하고 자는 척합니다. 진짜 그냥 호호 할머니는 모를까? 그냥 웬만한 노인네들은 객입니다. 나중에 자는 척하고. 근데 우리 원장님이 여기 차 댈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전철 타고 다니시라고 하더라고요. 올 때는 당연히 우리 집 쪽에서 출발하는 차가 빈 게 많아요. 갈 때도 펑텅텅 비더라고 여기. 그래가지고 올 때 갈 때 그냥 편히 앉아서 갑니다. 좀 미안한 게 어떤 사람 내 앞에 서면 불쌍해. 난 양주까지 그냥 가는데 혹시 내릴까 하고 내 앞에 서면 미안해 죽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자는 척합니다. 나 오래 가니까 내 앞에서 딴 데로 가라고. 자동차를 타고 내가 요 건물 뒤편에다 자동차를 세워놓고 여기서 지금 강의하고 있다고 합시다. 물리적인 지배력 인정돼야 안 돼? 안 되지. 몇백 미터 떨어져 건물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최소한 손에 보이고 뭐 장악할 수 있어야 무슨 물리적 지배가 인정이 되지. 저 몇백 미터 떨어져서 건물 때문에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는 자동차를 내가 무슨 수로 지배를 해. 상식적으로 보면. 그러나 자동차를 문으로 잠궈놓고 혹시라도 누가 터치 들어가면 뭐 비상벨이 울리게 돼 있다면 이거는 비록 얼핏 봐서는 객관적 물리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뭐 사회적 규범적 요소에 의해서 확대됩니다. 그래서 경보장치 마련해 놓고 했다면 비록 몇백 미터 떨어진 상태라도 점유 인정이 돼요. 똑같은 취지에서 농부가 밭일을 하다가 밥 먹으라고 하니까 이 밭 위에다 두고 간 뭐 농기구, 쇠시랑이나 무슨 뭐 곡괭이 이런 것들은 뭐 몇백 미터 떨어져 있긴 하지만 뭐 비록 농지 즉
밭이나 논이라 하더라도 몇백 미터 떨어졌다 할지라도 이거 뭐 농부의 점유 인정됩니다. 딴 놈이 그 주워가면 뭐가 되는 거야? 절도. 자동차 200m 떨어진 곳에 세우는 거 누가 문을 따고 그걸 끌어갔다 하면 무슨 죄? 절도야. 점유이탈물 횡령이 아니라 절도라고요. 한편 점유의 개념이 오히려 축소되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뭐 식당에서 손님이 사용하는 수저. 나도 지금 점심 먹고 왔지만 점심을 먹으려면 숟갈을 손에 들고 퍼먹어야 될 거 아니냐고. 자, 물리적 지배 있어요 없어요? 있지. 내 손 안에 숟갈이 들어있는데 뭐 내가 당연히 물리적 지배하고 있지. 점유유사 있어 없어? 누가 강제로 여기다 본드로 붙여줘가지고 달고 있나? 내가 점심 먹고 싶어가지고 내 의지로 붙잡아가지고 퍼먹는 거 아니냐고. 점유유사 다 인정되지만 뭐 그 수저는 주인 점유 인정됩니다. 내 손에 들고 있어도 내 점유 인정이 안 돼요. 만일 이 숟갈이 너무 예쁘고 내가 자취생이라서 가뜩이나 수저 부족한데 요거 챙겨가자고 몰래 가방에 챙겨왔다면 뭐 절도야. 그건 절도예요. 식당에서 손님이 사용하는 수저, 가정부가 사용하는 청소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가정부가 손에 쥐고 있다 하더라도 가정부의 점유가 아니라 누구? 주인의 점유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식사하는 손님이 사용하고 있는 그릇이나 수저, 상품을 사기 위해서 고객이 쥐고 있는 물건도 비록 고객 손에 쥐어져 있지만 이거 뭐 상점 주인의 점유입니다. 이게 적용된 게 저 뒤에서 나오는 소위 그 유명한 뭐 보석방 사건입니다. 갑이 운영하는 보석방에 A가 가서 보석 좀 구경하자고 해서 손에 들고 A 손에 들고 뭐 보석을 구경하다가 손에 든 채로 잠시 화장실 갔다 오겠다고 하면서 뭐 도주한 경우 자, 그 보석 반지 누구 거예요? 갑 거고 점유 누구예요? 보석상이죠. 비록 손에 A 손에 보석 반지가 쥐어져 있다 할지라도 뭐 점유의 개념이 축소돼서 손님의 점유가 아니라 이거 뭐 주인의 점유가 인정됩니다. 이걸 갖고 A가 튀면 이거 무슨 죄? 절도죄. 이런 걸 소위 말해서 책략절도라고 합니다. 이걸 책략절도라고 하는데 책략절도도 절도예요. 엄연히. 그런데 탈취지. 그런데 A가 갑 금은방에 가서 블루다이아 거의 뭐 1억가량 되는 블루다이아, 일반 다이아보다 4배, 5배 정도 비싸요. 일반 다이아가 1,000만 원이라면 똑같은 크기의 블루다이아는 한 4, 5천 해. 그래서 1억, 시가 1억짜리 블루다이아를 구경하다가 갑한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욕심은 생기는데 나는 반지를 사서 며칠 끼워보고도 계속 내 마음에 들면 깨끗이 사는데 왠지 2, 3일 지난 뒤에 마음에 안 들면 그건 평생 내가 못 끼워. 한두 푼도 아니고 1억짜리인데 요거 내가 며칠 끼워보고 마음에 계속 들면 일주일 후에 신용카드도 안 써. 난 현찰 자기 압수표로 1억 결제할 것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대로 반환. 오케이 바리? 갑이 뭐 그 대신 반지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건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럼 반환이 안 되니까 사람 어떻게 보는 거야? 깨끗하게 구입할 테니 걱정 말고 신원 확인해 주시고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증하고 휴대전화번호 확보한 뒤 A가 일주일 후에 살지 안 살지를 결정한다고 하더니 일주일이 지나 70일이 지나 70년이 돼도 안 온 거야. A 무슨 죄야? 책략절도. 이건 사기입니다. 자, 이걸 뭘로 구분하나? 책략절도는 절도고 기망수단을 동원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아. 갑을 속인다는 점에서는 똑같은데 하나는 절도가 되고 하나는 사기가 되는데 이걸 구별하는 기준을 알아야 시험장에서도
안 헷갈릴 거 아니냐고. 그렇지. 이걸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뭐 탈치냐 편치냐 이거거든. 이거. 따라서 값 스스로 A한테 껴보라고 줬어 안 줬어? 줬지.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껴보라고. 조금 아까 도주한 사건 구경하는 척하다 도주한 건 뭐 값이 A 보고 집에 끼고 가도 좋다고 허락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이건 탈치가 되는 거고 이건 편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책략절도와 사기를 구별하는 기준이 바로 뭐 탈치냐 편치냐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있어. 갑이 A한테 뭐 자동차를 시승하게 허락을 해주고 뭐 이번에 뭐 현대에서 G80인가 뭔가 또 새로 차 나왔다고 하더만 한 4점 몇 초대에 제로백을 끊는. 그래서 정말 이 차가 4.9초대가 되는지 내가 시운전 해보고 정말 가속력이 뛰어나면 내가 사겠다. 그래서 시승하라고 키를 넘겨줬더니 이 자식이 한 몇 분 끌고 온다고 하더니 5분이 지나 50년이 지나도 안 오면 이건 무슨 죄야? 이건 사기야. 왜? 키를 줬잖아. 가서 차 타보고 오라고. 이건 사기가 되는 거예요. 자전거를 시운전한다고 하면 도망갔다면 이건 뭐? 이건 절도야. 왜? 자전거는 안 보이는 데까지 자전거 시운전하는데 안 보이는 데까지가 앞에서만 그냥 대충 브레이크 몇 번 밟아보고 이거 당겨보면 되는 거지. 자전거를 시운전한다고 하면서 타고 페달을 밟아가지고 쉥 도망갔다면 이건 절도지만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시운전한다고 하고 도망쳤다면 이건 뭐? 이건 사기가 되는 겁니다. 바로 요 탈취를 했느냐 편취를 했느냐의 차이점이에요. 아니 근데 보통은 자전거 살 때 뭐야 앞에서 대충 올라서 뭐 좀 밟아보고 이래지 저기 안 보이는 데까지 도망갔다 오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 혹시 그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저기까지 한 바퀴 swo 돌아서 와도 되겠습니까? 저쪽 한 블록 돌아서 갔다 와 보세요. 그리고 튀었다면 이건 사기가 되는 거고 어디 한번 좀 봅시다 하더니 그냥 막 밟고 튀었다면 이건 절도가 되는 거지. 마지막 확인 사살. 자, 실제 우리 뉴스에 나온 거야. 판례로 나온 건 아니고 A가 B가 경영하는 중고차 판매상한테 가서 중고차를 사러 왔다. 시승 좀 하고 싶다. 그랬더니 B가 하도 그런 놈들이 많아가지고 튄 놈들이 많아가지고 시승은 허락하되 단 내가 옆에 좀 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타고 가다가 A가 갑자기 화장실이 급한데 저기 마침 공원에 화장실 있네. 우리 화장실이나 들렸다 갑시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둘이 소변을 보다가 A가 먼저 나와가지고 그냥 타고 도망을 쳤습니다. B가 나오자마자 황당했지. A는 무슨 죄겠어? 이건 절도입니다. 왜? 혼자 가라고 한 적 없거든. 같이 동승을 해야 되는데 화장실 간 사이에 그냥 튀었다면 이건 B가 A한테 그 차 끌고 가도 좋다는 허락이 없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의사에 반한 것이고 절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략 절도와 사기는 이걸로 구분하는 거야. 이걸로. 자, 따라서 상품을 사기 위해서 고객이 쥐고 있는 물건 이거 상점 주인의 점이고 숙박 손님에게 제공된 침구 똑같지 뭐. 식당에서 사용하는 수저나 모텔에서 사용하는 이불 같은 거 다 모텔 주인의 점유고 식당 주인의 점유죠. 잠깐 보겠다고 건네받은 책, 종중 소유 분묘에 설치된 석등이나 문간석. 이거 왜? 이것도 시험에 나왔는데 왜 그런 거예요? 간문중에서 산에 문중산소가 많아요. 보통 이제 장손을한테 여기를 맡기고 뭐 이 뒤에 이제 과손이나 땅 뭐 몇천 평을 을이 공짜로 사용하는 대신에 그럼 여기 과손 같은 거에서 수확해서 그냥 이걸 남겨 먹으면 되지. 그 대신 요 벌초 때가 되면 뭐
산소 관리 좀 해줘야지, 양심 있으면. 그런데 이 을이 요 분묘에 설치된 석등, 문관석 같은 것들을 이걸 뭐 을이 이걸 끌어다 팔아먹었다면, 자, 을이 이 산소를 관리하고 있다면 산소에 있는 석등이나 문관석 같은 것도 을이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동산의 경우에는 손에 쥐고 있는 게 점유지만 부동산은 손에 쥐고 있다고 해서 이게 점유가 되는 거 아닙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상 자기가 소유자로 등재돼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동산을 팔아 제낄 수 있는 상태, 요걸 점유로 봐. 요런 걸 법률상 점유라고 합니다. 따라서 갑문중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소유자도 문중이고, 비록 문중이 와서 무덤이나 석등을 끌어안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문중의 점유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문중의 허락 없이 여기 문관석 등을 그냥 끌어다 팔아먹었다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이기 때문에 이거 절도가 되는 겁니다. 망부석 사건은 기억나나? 망부석. 문중에서 그러다가 여기 개발이 되면서 또는 산소 자리가 안 좋아서 후손들이 길을 못 펴고 산다고 해서 좋은 명당 자리를 찾아가지고 전부 이장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문관석, 무관석도 다 싣고 갔는데 여기 망부석 몇 개를 버려두고 갔어요. 몇십 년이 지나도록 이건 놔뒀어. 다른 건 다 가져가면서 을이 뭐 이 망부석을 끌어다 팔아먹은 겁니다. 을 무슨 죄야? 자, 이건 일단 문중의 점유는 끝났지. 다른 땅으로 다 옮겼으니까. 소유자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여기 이 망부석은 적어도 뭐 문중이 버렸다고 볼 수 있으면 아까 봤던 뭐가 되는 거고, 무주물이 되는 거고, 무죄. 안 버린 거라면 뭐 점유탈물 횡령 정도가 되겠죠. 우리 대법원이 뭐라고 봤나? 무려 20년 동안 방치했는데 20년을 그 돌덩어리를 방치했다면 뭐로 봐야 되나? 버렸다고 봐야지. 그래서 망부석 사건은 무죄가 된 거야. 이건 버린 거로 봐야 된다. 또 저 섬에다가 발전기를 설치해 놓고 뭔 사업을 하려다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뭐 무산돼 버리고 여기 설치된 발전기를 역시 20년 동안 방치했는데 이 발전기를 누군가 뜯어다가 이걸 갖다 고물로 팔아먹었어요. 무슨 죄? 똑같이 20년 동안이나 방치했는데 건물이고 뭐고 20년 동안 한 번도 와서 관리를 한 적도 없고 다 녹슬어 가지고 이제 뭐 건물이라고 뭐 그냥 발전기 정도 넣을 정도의 아주 간이한 창고 비슷한 네모따란 건물 정도라면 이것도 무주물로 봅니다. 20년간 방치하고 내버려 뒀다면 이건 버린 거로 보는 거지. 버린 거로. 설사 안 버렸다 할지라도 가져다 팔아먹은 사람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버린 거로 착각할 수 있지. 20년 동안 방치했으면 이거 무죄 인정해서. 그럼 망부석 사건과 이 발전기 사건 그래서 무죄가 된 거야. 그 이유가 바로 20년 동안 방치했다면 버린 거로 봐야 된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공동점유. 자, 이때 이제 소유는 칠판이 좁아가지고 말이지. 칠판이 좁아서 원래 이거 다 살려놓고 이거까지 다 살려놓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칠판이 좁아서 어쩔 수 없네. 자, 바로 이 점유는 조금 아까 봤듯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뭐 소지, 주관적 정신적으로 점유 의사, 단 잠재적 의사나 또는 뭐 일반적 의사도 된다는 거. 그리고 사회적 규범적 요소에 의해서 점유의 개념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고 축소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이 점유가 소유는 그래요. 소유는
공동으로 점유하는 경우도 있고 공동으로 소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유는 아주 간단해. 그냥 공동 소유면 100% 타인 소유로 보면 됩니다. 공동 소유면 그냥 100% 이건 타인 소유로 취급하면 돼. 네, 공동 점유는 경우에 따라 달라. 경우에 따라 타인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자기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대등한 관계에서의 공동 점유는 이건 타인 점유로 취급합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A와 B 두 학생이 꼭 PC가 필요한데 노트북이 필요한데 워낙 살기 힘들어서 노트북 비싼 걸 새 거로 사기는 힘들고 공부할 때 판례 검색하고 그럴 때 필요한 건 그냥 인터넷 서핑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렴한 노트북 하나라도 되거든. 그런데 노트북 요즘 새 거 괜찮은 거 사려면 100만 원인데 도저히 그건 안 되고 A가 10만 원, B가 10만 원을 내서 갑으로부터 중고 노트북 20만 원에 사서 같이 사용하기로 했어요. 사례 1. 둘이 403호 기숙사 403호에서 둘이 같이 룸메로 있으면서 같이 놓고 같이 사용하기로 해놓는데 어느 날 A가 B의 허락 없이 저 노트북을 임의로 들고 나가서 매각 처분한 경우 A 무슨 죄겠어요? A 절도죠. 일단 공동 소유는 무조건 타인 소유로 취급하라고 그랬어. 그다음 10만 원 같이 냈으니 반은 A 점유고 반은 B 점유지 뭐야. 이때 A가 자기 점유분에 대해서 또는 자기 소유분에 대해서 팔아먹는 건 지 자유지만 뭐까지 남의 몫까지 팔아먹으면 자기 몫은 자기 걸지 모르지만 B 몫은 이건 타인 소유의 타인 점유가 되는 거지. 사례 2. A, B가 룸메가 아니라서 A는 402로 B는 403호라서 도저히 한 방에서 쓸 수가 없어서 A가 일주일, B가 일주일 사용하기로 했는데 A가 일주일을 사용하는 동안 이걸 지멋대로 가서 매각, 팔아 처분했다면 무슨 죄일까? 요건 무슨 죄겠어요? 절도, 사기. 자, 일단 소유는 타인 소유예요, 자기 소유예요? 공동 소유는 내가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 타인 소유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점유는 누구 점유예요? A가 일주일, 다음 일주일은 B가 사용하기로 했는데 A가 일주일을 사용하기로 했다면 A 점유이고 그러면 타인 소유의 자기 점유물을 함부로 처분하면 성립되는 범죄가 뭐예요? 횡령. 타인 소유 자기 점유물에 대한 범죄. 자, 노트북 재물 타인 소유 자기 점유 재물에다가 타인 소유 자기 점유 나오면 재물에다가 타인 소유 자기 점유 나오면 그냥 횡령. 답이 나와줘야 되는 거지. 아니지.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A가 단독으로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A의 단독 점유가 인정되는 거지. 그래서 사례 3이 나오는 거야. A가 일주일 동안 사용하기로 하고 그 다음 주에 B가 사용하기로 했는데 B가 A의 허락 없이 A 방에 있는 저 노트북을 B가 매각했다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절도지. 타인 소유의 일주일 동안은 적어도 A의 단독 점유니까 타인 점유. 이거 절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소위 동업을 하다가 이거 판례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럼 판례는 이제 이 원리 하나만 깨달으면 그건 판례 한 3, 40개가 한 큐에 싸그리 정리되는 거야. 동업을 하다가 또는 교회가 분열이 돼서 동업재산 중에 일부를 상대방 허락 없이 끌어다 팔아먹으면 전부 무슨 죄야? 다 절도가 된 거야. 다 절도가 된 거야. 절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대등 관계라면 이건 타인 점유가 되고, 타인 점유니까 뭐가 되는 거야? 절도가 되는 겁니다. 판례. 1번 판례가 바로 뭐 남편과, 세 번째 줄, 남편과 부인이 공동 보관하고 있는 남편의 인장은 뭐 소유는 남편이고 공동 점유는 뭐니까 타인 점유니까 이 인장을 함부로 치고 가져왔다면 이건 뭐 절도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장은 재물이고 타인 소유에다가 타인 점유니까 당연히 절도가 되죠. 자,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제3범죄를 풀어가는 건 재물이냐 이익이냐 탈취냐 편취냐 소유자가 누구이며 점유자가 누구냐 이러면 뭐 제3범죄 다 술술술술 풀리는 거야. 그래서 술술 풀어가면 되는 거고 정 안 되는 건 외워야지. 사실 지금 내가 설명을 쫙 했지만 어려운 거거든. 이게 다 민법에서 나오는 개념들인데 이걸 민법도 배우지 않은 채 형법을 배우는 학생들이 이걸 소화하려니 이게 힘들지. 그러나 그 힘든 고비만 잘 넘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공만 가지게 되면 수천 개의 제3범죄가 한 큐에 해결이 된다고. 99%가. 안 되는 것도 많아. 딱 봐도 이거 진짜 내가 봐도 헷갈리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건 외워. 그런 거 한 1, 2%는 외우고 나머지는 쭉 이렇게 풀어가면 돼. 나오네 또. 동업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다른 동업자의 승낙 없이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자기 지배로 옮겼다면 뭐 절도. 원리를 알면 외울 필요 없지. 또 나오네. 하나의 교회가 2개 이상으로 분열된 뒤 그중 일부가 상대방 동의 없이 세 번째 줄 뒷부분 이를 가지고 갔다면 절도야. 볼 것도 없이 절도. 그 다음 이 상하 관계에 의한 점유. 요거는 상급자한테만 점유가 인정이 됩니다. 상하 관계에 의한 점유. 이건 상급자한테만 점유가 인정이 되고 하급자한테는 점유 인정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이것도 다 나왔어. 거의 다. 소위 이제 금은방에서 갑이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금은방 직원 A가 반지를 닦다가 여자친구가 만난 지 몇 년이 돼도 금은방에 다닌다는 놈이 만난 지 몇 년이 돼도 개코나 커플링하나 선물하는 꼬라지를 못 봤다고 툴툴거리니까 이번에 한번 선물 한번 해보자. 직원이 닦던 반지를 몰래 가져간 경우 직원 A의 죄 책임이 뭐냐 하는 거야. 만일 A한테 단독 점유가 인정된다면 뭐가 될 것이고 횡령이 될 것이고 A의 점유가 인정이 안 된다면 절도가 되겠죠. 자, 상하 관계입니다. 누구만이? 상급자인 갑만이 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A가 허락 없이 이걸 가져갔다면 이건 절도야.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일정한 권한이 위임된 하위자가 있어요. 권한이 위임된 하위자. 이때는 그 하위자한테도 하급자한테도 점유 인정이 돼요. 예를 들면 갑이 금보당을 주안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말 그대로 대박이야. 대박. 그래서 주안에다만 이거 낼 필요 있나? 직원 A 보고 야 이번에 부평에다가 이 금보당 부평 지점을 하나 낼 건데 네가 내 밑에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 부평 지점 금보당 지점을 네가 운영해 봐라. 그 대신 지금 월급 300이지만 요거 네가 지점으로 운영해서 나랑 반땡을 하면 최하 500 많을 때는 800, 1000까지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게 사람 사는 거거든. 요즘 것들은 300 개코나 200밖에 안 주려고 하고 그러니 직원들이 신이 나나.
그래서 나 젊었을 때는 이게 내 세대가 가진 욕심들이야. 우리 때만 해도 뭐 그냥 대학 졸업하면 아무데나 넣으면 취업이 다 됐어. 웬만한 데 다 됐어. 그러니까 사실 편하게 살았지. 그렇게 편하게 살았으면 다음 세대한테도 뭐 그걸 줘야 되는데 이 개만도 못한 새끼들이 그냥 그 지 욕심 챙기느라고 애들을 전부 다 뭐로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그 월급 후려 처먹고 지들은 그냥 부동산 사대고 이게 우리 세대의 그 업보입니다. 나쁜 새끼들이지. 남한테 베풀 줄 몰라.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서 그랬나 봐. 남한테 베풀 줄 모르고 지 욕심이 한이 없어. 한이. 좀 나눠 처먹을 생각은 안 하고. 그래 요즘 세대가 그렇게 힘든 거 아니야? 좀 넉넉히 주고 좀. 그러면 직원도 신나고 같이 살고. 같이 사는 분위기 아니야. 무조건 털어먹어. 남의 빨대 빨아먹을 생각만 하고. 배가 터지는데도. 어쨌건 그래서 월급 300만 원보다는 지점장 가서 이익 반땡하면 최하 500, 뭐 잘 될 때는 1000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너 밑에 고생하는데 그 고생한 대가도 될 것이고 해봐라. 그래서 A가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 부평 지점을 운영합니다. 물론 계약 뭐 그리고 전 보증금 그리고 이 부평 지점에 들어가는 보석류는 전부 갑돈으로 사고 얘가 영업을 해서 남은 영업 이익금만 반땡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뭐 2천만 원이 이익이 남아서 뭐 갑 1,000만 원, A 1,000만 원 뭐 나눠 가지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인간이 부평 지점 내 정말 예쁜 반지 하나 있어가서 이거 뭐 여자친구한테 선물하고 싶어가지고 사장한테 얘기 안 하고 이걸 그냥 가져가서 여친한테 선물을 했다면 A 무슨 죄겠어요? 이건 횡령이야. 왜냐하면 적어도 이 부평 지점에 있는 물건들은 뭐 소유는 갑소유지만 갑의 부탁으로 A가 지점 내에 있는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거지. 하위자한테 일정한 권한이 위임됐다면 이건 하위자의 점유 인정됩니다.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밑에 판례를 보면 이제 답이 나오죠. 점유 보조자, 즉 요 직원 같은 경우 두 번째 줄 중간 피고인에게 금고 열쇠와 오토바이 열쇠를 맡기고 금고 안의 돈은 배달될 가스 대금으로 지급할 것을 지시한 후 외출했던 바 피고인 혼자서 점포를 지키다가 금고 안에 현금을 꺼내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면 자 이거 뭐 지금 그거 하나? 내가 볼일 보러 갈 테니까 여기 네가 잘 지키고 있어라. 그래서 잘 지키고 있으라고 권한이 위임된 하위자의 경우에는 뭐 점유 인정됩니다. 그 돈 갖고 튀면 무슨 죄야? 횡령죄. 주인이 그렇지도 않고 그냥 같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갖고 튀면 뭐 이건 절도. 역시 피해자가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지시를 했더니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가지고 그냥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 버렸다면 뭐 이것도 역시 뭐 직원 혼자서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라고 했더니 갖고 튀었으니까 이거 직원의 단독 점유가 인정이 되니까 횡령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판례 두 번째 줄 끝부분 횡령죄를 구성하면 별개 문제라 하더라도 적어도 절도는 안 된다. 왜? 직원의 점유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한편 5. 재물운반을 위탁한 경우 이때는 포장물 감독 통제, 포장물은 사고 감독 통제가 가능했었느냐 불가능했었느냐에 따라서 위탁한 사람의 감독 통제가 가능했다면 이건 뭐 위탁자가 감독 통제가 가능하니까 그 수탁자의 물건은 위탁자가 감독 통제가 가능하니까 지배를 하고 있는 거고 뭐 이건 위탁자한테 점유가 인정이 되지만 감독 통제가 불가능하다면 이건 수탁자, 부탁을 받은 자한테 점유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A가 B한테 택배를 보냈는데 갑 택배원이 이걸 뭐
지게꾼으로 합시다. 지게꾼. A가 시골에서 농사를 진 농산물을 왕창 들고 서울역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다 택시로 바뀌었죠. 옛날에는 택시가 엄청 귀하던 시절에 그걸 농산물을 택시로 옮기려면 농산물 값 전부가 들어갈 수도 있어. 그래서 지게꾼들이 버스 정류장까지 이걸 날라주고 수고비 조금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게꾼 B한테 버스 정류장까지 그 시골에서 가져온 농산물을 버스 정류장까지 옮겨달라고 했고, 이때 바로 사례 1, B가 앞서가고 위탁자, 옮겨달라고 부탁한 사람을 위탁자,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위탁자 A가 수탁자 B를, 지게꾼을 쫓아가면서 같이 가던 중 이 지게꾼 B가 이거 A가 서울이 많이 변했네 하고 건물을 구경하는 사이에 B가 이걸 가지고 도주를 했다면, 자, 같이 가고 있다라는 건 B가 앞서가고 A가 뒤따라가고 있으니까 A는 B 상태를 감독 통제할 수 있고 B 등 뒤 지게에 실려 있는 물건도 A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이건 A의 점유가 인정이 되고, 소유는 당연히 A 소유고, 그런데 B가 갖고 튀었다면 이건 절도죄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A가 B한테 약도를 그려주면서 여기다 갖다 주면 된다. 내 이름 되면 안다. 우리 아들이니까. 그리고 나는 볼일 있어서 딴 데 가서 볼일 보고 갈 테니까 당신이 이 약도에 그려진 집에다가 이 물건을 배달해 달라. 수고비는 내가 미리 준다. 그래서 수고비 3,000원을 주고 부탁을 하고 A는 볼일 보러 갔는데 B가 혼자서 단독으로 이걸 들고 가다가 가뜩이나 쌀이 없고 배가 고파가지고 애들이 배를 골고 있는데 안 되겠다. 우리 자식이라 먹이자. 그래서 이걸 갖고 튀었다면 이거 B 혼자 가다가 이걸 가지고 B가 도주를 했다면 이건 뭐야? 이거는 B의 단독 점유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 횡령죄가 되는 겁니다. 쉽죠? 점유, 소유 요거 관계만 확실하게 이해하면 답은 수학 공식 인수분해처럼 따박따박 답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두 번째 줄 뒷부분, 위탁자의 감독 통제가 가능하다면 위탁자의 점유고 수탁자한테는 절도가 되는 거고, 위탁자의 감독 통제가 불가능하면 수탁자, 운반자의 단독 점유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단독으로 입금하라고 돈을 위탁받은 사환, 알바생이 이 돈을 갖고 튀었다면 무슨 죄야? 알바생 무슨 죄예요? 횡령이지. 알바생 점유가 인정이 되니까. 니은 지게꾼에게 단독으로 재물을 운반하도록 위탁한 경우 지게꾼 갖고 튀면 무슨 죄? 횡령. 주인이 당일 종업원에게 금고 열쇠와 오토바이 열쇠를 맡기고, 이건 저 위에 있는 판례와 같은 판례예요. 무슨 죄? 횡령. 화물차 운전자가 운반 중인 화물을 영득한 것도 역시 횡령이고, 철도 공무원이 운반 중인 화물을 영득한 경우 이건 절도예요. 왜냐하면 이건 조금 별개인데 A가 서울에 있는 B한테 물건을 붙였어요. 철도, 청, 지금은 이제 코레일이 됐죠. 코레일 기차에 A가 붙인 물건이 여기 가고 있고, 코레일에는 직원들이 이 수화물을 내리고 올리고, 그러니까 중간에 대전역 가면 대전에서 내리고 대전에서 다시 실는 물건이 있고, 요거 수화물 직원들이 있거든. 이때 바로 이 기차 안에 실려 있는 A가 B한테 보낸 수화물은 이건 코레일 점유가 인정이 됩니다. 이거하고 비슷한데 왜 이렇게 되느냐? 코레일의 이 기차는 기차마다 번호가 있어. 예를 들면 K131 열차. 그래서 이 코레일 중앙 그 통제실에 가면 전국의 기찻길이 여기 다 나와 있어. 그리고 여기 깜빡깜빡 하면서 메트로 열차가 가고 있는 게 다 나와. 둘이 너무 붙어가면 앞차한테
중앙통제소에서 전화 때려요. 무선 전화입니다. 거기 K731 열차 왜 이렇게 늦어요? 지금 K131하고 바짝 붙어 있는데 왜 이렇게 늦습니까? 그럼 뭐 아까 김천역에서 사람 하나가 자살하겠다고 난동을 부려가지고 거기서 5분간 지체하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네, 속도 좀 내보세요.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열차는 중앙통제실에서 뭐 다 통제를 하고 있는 거야. 통제가 가능하다면 뭐라고 그랬어? 통제자한테 점유가 인정이 되니까 이건 뭐 A 소유지만 누구 통제하에 있어? 코레일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코레일의 점유인 것이고 수화물 직원들의 점유 아닙니다. 수화물 직원들은 오히려 여기에 통제를 받고 있는 거야. 따라서 저 수화물 직원들이 바로 운반 중인 화물을 영득하면 이건 뭐 A 소유의 코레일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영득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절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절도가 된 거야. 그 다음 판례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피해자를 동행해서 현금을 운반하던 자가 일부 영득한 거. 이것도 순경시험에 나온 건데 바로 경리과장 A가 지금이야 이제 월급도 다 통장으로 직접 입금이 되지만 옛날에는 경리과의 제일 중요한 일이 뭐 계산기도 없던 시절에 그 상고 나온 여자애들 주산 잘하는 애들 걔들 시켜가지고 월말에 그 월급 계산하고 이게 거의 뭐 경리과의 주임무였거든. 은행에서 돈 찾아다가 돈 찾아오다가 또 강도당하고 그런 경우도 많았지. 그래서 A 과장이 은행에 돈 찾으러 가야 되는데 여직원 하나 갖고는 너무 힘들어서 보너스도 있고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총무과에 있는 뭐 C 직원을 데리고 가서 무거운 동전이나 1,000원짜리는 얘 힘좀 쓰는 남자 직원 보고 조금 고가 뭐 이때는 5만 원권도 없었지만 10,000원짜리 하고 이런 것들은 AB가 그래서 얘한테 무거운 동전과 1,000원짜리를 맡겼더니 이 자식이 이걸 뭐 돈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몇 다발을 몰래 빼돌린 거예요. C 무슨 죄겠어? 횡령죄. 과장과 직원이라면 이건 뭐 상하관계고 상급자의 뭐만 점유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소유는 회사 소유고 이거 뭐 점유는 과장 점유이기 때문에 직원이 요거 몰래 빼돌린 건 절도가 되는 거야. 시험에 나온 거예요. 바로 이 사례야. 피해자를 동행해서 현금을 운반하던 자가 일부를 영득한 경우 더군다나 동행까지 했다면 뭐야? 상하관계가 아니라도 동행을 했다면 동행을 했다면 감독 통제가 가능하고 또 대등할 하더라도 타인 점유고 감독 통제가 가능하더라도 공동 점유는 타인 점유고 절도가 되는 거야. 절도. 정답이 절도였어요. 이 판례가 바로 과장이 직원을 데리고 돈을 인출하던 중 직원이 그 돈 보따리에서 돈을 일부 영득한 사건입니다. 마지막 봉함된 포장물의 점유. 봉함된 포장물이란 바로 말 그대로 박스로 싸가지고 보내는 물건입니다. 이때 이 포장물은 요건 포장물 전체는 수탁자의 점유가 인정이 돼요. 그런데 그 포장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에 대해서는 이건 위탁자한테 점유가 인정이 됩니다. 자, 조금 아까 택배 A가 자기가 쓰던 탭이 필요가 없어서 서울에 있는 사촌 동생 또는 뭐 동생한테 박스에 싸가지고 이걸 택배로 붙입니다. 그럼 이제 택배 직원 갑이 이 상자를 자기 차에 싣고 배달 나가죠. 일단 B 소나기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요? 누가 소유자야? A가 소유자이고 점유자는 누구예요? A. A는 박스를 들고 있지도 않은데 갑이 점유자가 되는 거지. 갑이 박스를 들고 있으니까. 따라서 이 택배원이 이 박스를 통째로
집으로 가져가 버렸다면 이건 뭐 횡령죄가 됩니다. 그런데 갑이 박스를 뜯어보고 별로 뭐 값 나가는 물건이 아니어서 닫아놓고 몇 개 하다 보니까 값비싼 물건 하나가 있어가지고 박스를 뜯어가지고 이거 내용물을 뽑아갑니다. 내용물을 뜯어갔다면 이건 뭐 이 내용물에 대해서는 위탁자 A의 점유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얘가 이걸 뽑아가면 뭐 절도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박스는 갑이 들고 있으니까 갑이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보이지도 않아. 이 안에 똥이 들어있는지 돌이 들어있는지 개코나 무슨 뭐 휴대폰이 들어있는지 물건 자체가 보이지 않는데 그걸 지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래서 가려져서 안 보이니까 이건 그 박스에 물건을 넣은 사람만이 무슨 물건이라는 건 아니까 무슨 물건인지 알아야 개코나 지배의사건 뭐건 나올 거 아니냐고. 뭔 물건인지도 모르고 지배의사가 나오겠어? 그래서 내용물은 위탁자, 박스는 수탁자의 점유가 인정이 됩니다. 이 사례에 해당되는 판례도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따라서 네 번째 줄, 판례는 포장물 전체에 대해서는 수탁자, 내용물에 대해서는 위탁자의 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판례에 의하면 배달부가 소포물 전체를 영득하면 횡령죄가 되지만 소포물의 내용물만 빼가면 이건 절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판례가 없네. 우체부가 A가 B한테 보내는, 옛날에는 이제 온라인 송금이 안 될 때는 돈을 직접 우체국으로 붙였었어. 돈을 직접. 그래서 A가 봉투 속에 넣은 돈을 갖다가 우체부 갑이 이 봉투 속에 있는 돈을 빼가졌다면 이건 무슨 죄? 절도. 봉투째 가져갔다면 뭐? 횡령. 봉투를 뜯고 돈을 빼갔다면 절도가 인정된다고 한 판례가 있어요. 마지막 사자의 점유는 원래 7사자, 여기서 사자란 라이언킹 사자가 아니라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이 뭘 점유를 하겠어. 사실은 전에 얘기했지만 사람은 죽으면 공적인 권리는 다 사라지고 사적인 권리는 상속이 되는 건 상속으로 넘어가고 상속이 안 되는 건 역시 다 사라집니다. 따라서 사자는 어떤 권리와 의무도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자, 갑이 죽고 사망하고 A가 B를 살해하고 B가 사망한 후에 B의 손목을 봤더니 세상에 엄청나게 비싼 시계가 3천만 원짜리 시계가 손목에 있는 거예요. 만일 처음부터 시계가 탐이 나서 B를 죽이고 시계를 끌러갔다면 아까 봤던 뭐 강도살인, 재물이익, 재물 강도살인이죠. 시계는 재물이니까 재물 강도살인이 될 것인데 A하고 B가 말다툼을 하다 열받아가지고 죽였고 죽일 때까지만 해도 그냥 열받아서 죽인다는 생각만 갖고 있었지 시계 같은 건 일체에 아무 생각도 없었거든. 죽이고 났더니 시체에 고급 시계가 있으니까 에라 어차피 인생 망가진 거 시계까지 가져갔다면 이걸 뭐 살인죄와 절도죄의 실경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살인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을 인정했는데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이에요. 왜? 사람은 죽는 순간 사망과 동시에 뭐 점유권 소유권 다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 그 대신 그 시계에 대한 소유권은 상속인이 있으면 C한테 상속이 돼서 시계에 대한 소유권은 C한테 상속이 되는데 점유는 아직은 뭐 C 앞으로 점유가 안 넘어갔으니까 C의 점유 인정이 안 되고 죽은 자도 이미 점유 소유는 없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소유자는 있는데 아무런 점유자가 없으니 뭐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보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거든.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이걸 구차한 변명을 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사망한 자의 생전의 점유를 침해했다고 봐서 이거 사망한 자의 생전의 점유를 침해했다고 해서 이걸 절도를 인정해서, 그래서 이건 또 시험에도 잘 나와. 왜? 논리적으로 보면 점유이탈물 횡령이 답이거든. 그런데 그게 틀려요. 따라서 사자는 잠재적 지배 의사도 없으므로 점유 의사가 부정되고, 따라서 변사체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가거나 시계를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되는데, 3번으로 갑시다. 이건 다소설이고, 사람을 살해한 후 비로소 영득 의사가 생겨 재물을 영득한 경우에 통설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된다고 하나, 판례는 뭐 나오지? 피해자의 생전의 점유가 계속되는 걸로 봐서 살인죄와 절도죄가 된다고 한다. 줄구세요. 이럴 때 이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짜증이 납니다. 물론 절도죄와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법정형의 절도죄가 훨씬 무거워요. 그러니까 그냥 웬만하면 절도죄로 처벌하고 싶어가지고 괘씸해서 그런 건데, 이것도 일종의 대법원이 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해서 그렇지 일종의 유추해석이야. 죽은 사람 점유도 없는 걸 점유를 인정하면 그게 유추해석이지 뭐야. 대법원이 하니까 그냥 아이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지. 이거 유추해석이거든 사실. 근데 대법원이 한 걸 어쩌겠어. 그래서 시험에 더 잘 나와. 그래서 사람을 죽인 뒤 시계를 끌러가면 이건 뭐 살인죄와 절도죄,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아니라는 거. 한편 이제 불법 영득의사, 바로 이 영득죄라는 범죄에 있어서는 반드시 불법 영득의사가 있어야만 성립되고, 영득의사가 없으면 사용절도로서 절도가 안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불법 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마치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인데 고의 외에 별도로 추가로 필요한 주관적 요소라고 해서 이걸 초과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법 영득의사의 요구 볼 것도 없어. 영득죄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영득의사가 있어야지, 없으면 영득죄는 안 됩니다. 다만 이제 불법 영득의사를 지금 의대로 쫙 이해하려면 이거 뭐 개코나 이걸 어떻게 이해해? 불법 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 읽다 보면 까먹어 이게 뭔 얘기인지. 읽다 보면 아주 쉽게 뭐 그 물건을 뭐 가질 생각을 가지고 훔쳐야 절도지, 가질 생각이 없었다면 뭐 절도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볼펜 잠깐 쓰고 돌려줬다면 절도 안 되고, 카드 잠깐 쓰고 돌려줬다면 적어도 쓰는 범죄가 뭔지는 몰라도 카드 부분에 대해서는 절도 안 된다고. 영득의 대상, 영득의사의 대상, 요 영득의사에 뭘 영득하려고 하느냐, 이걸 첫 번째 줄 끝부분, 영득의사의 대상은 그 물체가 가지는 특수한 기능가치라고 하는 게 다소설이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에 응할 경우 예금을 인출한 후 예금 통장을 반환하더라도 얼핏 보면 이것도 카드하고 비교해서 달라지니까, 결론이 달라지니까 카드를 몰래 훔쳐서 사용하고 반환했다면 적어도 뭐 카드에 대해서는 불법 영득의사가 없기 때문에 뭐 절도 안 돼요. 그런데 예금 통장을 가지고 가서 예금을 다 인출한 후에 예금 통장을 반환했다면 카드와 똑같이 통장도 뭐가 돼야 될 텐데 절도죄가 안 돼야 될 텐데 이건 절도죄 됐거든. 아니 카드나 통장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노노노노노노. 성질을 좀 알아야 돼. 여러분들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신용카드, 크레디트 카드란 말 그대로 카드 회사에서 여러분을 믿고 카드를 발급하면서, 그래서 카드, 신용카드는 항상 뭐가 있어? 사용 상한액이 있습니다. 그 말은 500만 원 상한액이라면 카드 회사에서
내가 너 500만 원 정도는 믿고 빌려줄게 이거거든. 그래서 500만 원어치 물건 사고 다음 달에 갚아 이거거든. 그런데 카드 발급을 할 때 꼭 그 카드 회사 직원이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현금 인출 기능도 넣어드릴까요? 싫습니다. 그럼 뭐 그 카드로 예금 통장 연계되지. 예금 통장이랑 이 연계된 예금 통장에서 예금 인출 못합니다. 예금 인출 기능이 포함돼야 신용카드 가지고 예금도 인출할 수 있고, 예금 인출 기능이 없으면 그냥 크레디트 카드 물건 구입하고 이것만 하지 예금을 못 뽑아. 보통은 대부분 카드로 예금 뽑는 게 편하니까 대부분 뭐 캐시 기능을 넣어줍니다. 캐시 기능. 그래서 자, 이 캐시 기능에 주목하세요. 예금 통장은 예금 통장 그 자체가 예금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지만 크레디트 카드, 캐시 카드는 말 그대로 저장된 예금을 인출하는 기능만 있을 뿐 여기에 저장 기능은 카드에는 없는 거예요. 카드에는 저장 기능이 없어요. 따라서 인출 기능을 하고 있는 카드로 남의 돈을 뽑으면 우리 저 앞에서 본 것처럼 뭐 혹시 현금 서비스를 받았다 뭐 카드 절도죄와 카드 부정 사용죄가 되는 경우는 별개의 문제라 하더라도 그 카드 그 자체에 대한 절도는 안 돼. 돌려주면. 그런데 예금 통장은 예금 통장을 가지고 가서 1,000만 원이 예금된 예금 통장에 1,000만 원을 싸그리 인출한 뒤 요 예금 통장을 그대로 돌려줬다 하더라도 뭐 이건 절도됩니다. 왜? 저장 기능을 싸그리 말아먹었기 때문에. 이건 저장 기능 자체가 없으니까 이건 저장 기능을 말아먹은 게 아니라 인출 기능만 사용한 거고, 저장 기능을 말아먹었다면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뭐 두 번째 줄 그 물체, 즉 예금 통장의 경우 물체가 가지는 특수한 기능 가치, 이걸 뭐 저장 기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보통은 뭐 남이 사용하는 아무리 뭐 몽블랑 만년필 좋은 건 뭐 백몇십만 원씩 하더라고. 아주 좋은 건 막 몇백만 원씩 하고, 나 같은 건 뭐 구경도 못 해봤고 최하가 뭐 몇십만 원씩 하더라고. 몽블랑 같은 건 난 사용도 못하고. 이건 싸. 6, 7천 원이면 삽니다. 볼펜 싸고 그래서 사는 거지. 내가 뭐 6, 70. 옆에 있는 몽블랑 볼펜이 너무 값비싸고 뭐 값져 보여서 어우 나도 이거 쓰고 싶다. 잠깐 가서 쓰고 돌려줬다면 뭐 사용 절도고 절도가 안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산삼 음료수, 산삼 좋은 건 한 뿌리에 막 몇천만 원씩 하잖아. 뭐 조그만 산삼 음료수라도 싸더라고. 요즘에 나오는 건 한 병에 50만 원이라고 합시다. 이 인간이 옆에서 산삼 음료수 따뜻할 때 먹으면 좋다고 냉장고에서 사다가 50만 원 사다가 놔뒀어요. 그리고 갔다가 뚜껑 따고 싸그리 먹은 다음 뚜껑 닫아가지고 돈 왔어요. 병은 돌려줬지만 뭐 산삼 액기스를 다 처먹었는데 절도죄 돼 안 돼? 돼. 마찬가지예요. 연필을 필기구를 사용하고 돌려주면 이건 사용 절도로서 절도가 안 되지만 예금 통장 안에 있는 예금을 싸그리 인출한 뒤 돌려줬다면 이건 마치 산삼 음료수 다 처먹고 뚜껑만 닫아가지고 돌려준 거나 똑같이 이건 절도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시험에 몇 번 나온 거야. 판례 확인 사살합시다. 타인의 예금 통장을 무단 사용해서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 통장을 반환했다 할지라도 뭐 혹시 예금을 1,000만 원 중에 1,000원만 인출했다면 모를까 1,000만 원을 싸그리, 그래서 거기 뭐 그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 경미하다면 모르지만 예금 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금 증명 기능, 저장 기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불법 영득 의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된다. 8월에 판례는 아까 봤던 만화 천국 사건이죠. 주인 신용카드 몰래 꺼내다가 예금을 인출한 다음 카드 그 자체를 돌려줬다면 예금 인출한 부분이 절도가 되는 건 별개의 문제라 하더라도 적어도 카드에 대한 절도는 안 됩니다. 한편
영득의 불법성, 당연히 영득은 불법이어야 됩니다. 객관적 불법이면 됩니다. 따라서 1. 채무제 책상 서랍을 승낙 없이 뜯어 돈을 꺼내 자기 채권 변제에 충당한 거, 이건 내가 늘 얘기했어. 뭐야? 절도야. 아무리 자기가 받을 돈이 있다 하더라도 소송 절차를 통해서 받든가 주는 걸 받아와야지 가서 들고 오면 절도가 되는 겁니다. 역시 2번도 마찬가지야. 외상매매 계약 해제가 있고 외상매매 물품 반환 청구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A가 B한테 물건을 판 뒤 B가 뭐 외상값을 안 갚으니까 가가지고 그냥 자기가 판 물건 들고 온 겁니다. 뭐야? 절도야. 들고 오고 싶으면 B를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매 목적물 반환 청구 소송을 걸어서, 소송이 아니면 만류해서 줄걸 받아오든가, 만류해서 안 들으면 소송을 걸어서 받아와야지 뭔데 가서 이걸 들고 와. 절도지, 절도. 볼 것도 없이. 문제는 바로 그 사용절도인데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후 반환하는 겁니다. 이건 판례도 많고 하니까 조금 쉬었다 갑시다.